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조님, 우리 또 다른 비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비판 아닌 비판이 있잖아요. 네네. 비판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비판을 한 것이라서. 좀 감각이 떨어져 확실히. 근데 그 좀 학자 별로 같아.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비판이라고 친다면은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비판이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해가 된다라는 그런 그래요? 평가나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 왜 선진국에서 근데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임금주도 성장론이잖아요. 지난번 네. 그 슈퍼바이저님도 막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임금주도 성장론은 선진국에서는 먹힌다. 아하. 그런데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안 된다 이런 아, 주장이에요. 첫 번째 그래요? 이제 비판이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 내수 시장이 풍부하다.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론을 해서 신자유주의적인 불평등 이런 성장 체제에 대한 해법으로 쓸 수가 있다. 아하. 그런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없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임금주도 성장론이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인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그러니까는 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지금은 사실 빚내서 이제 소비를 늘리는 내수 진작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죠. 네. 그 대안으로 이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이제 국내 소비를 늘리자는 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수 증대 정책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해야 성장하는 나라인데 네. 갑자기 그 중심을 네. 내수로 돌리면. 옮겨와서 돌려왔을 때 위험 네. 요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면 수출 의존 성장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의 이윤율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출도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네. 그렇게 대한 부정적 효과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출은 줄고 네네. 그 대신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이윤도 줄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일어난다. 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임금주도 성장론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듣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노동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외국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 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는 80년대에 일이죠. 이제 다 네. 일어났었고 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이전이 가속이 되면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과연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딱 또 그 하나하나씩 보면은 틀린 네. 말은 아니에요. 네. 임금이 늘어나면 이윤은 감소하고 국제 경쟁이 약화되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선진국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임금 어떤 비중이 좀 적고 좀 더 네. 기술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식의 어떤 산업으로 고도화시킨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가면서 수출도 유지해가면서 내수 시장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못했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네. 이 주장을 그냥 쭉 이어가 보면 한 번 수출도 성장이 길에 접어든 소규모 국가는 영원히 저임금을 하면서 영원히 수출주도 경제만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네. 이미 기술 경쟁력에서 네. 그러니까 후발 국가들보다 한참 앞서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구조 전환을 다 하면 네네. 사실 그 시장에서는 임금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독보적인 네네.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 됐든지 간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가져다 쓸 네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임금 수준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같은 네네. 경우는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선진국의 경제나 아니면 기업들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네네.
그 독보적인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임금만 올라간다. 네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치명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는 먹힐 수 있는 전략이지만 그 한국에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것 하나 하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네. 얘기 그렇죠, 두 또. 가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자동차만 받아갈 수 있죠. 이제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실제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업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이 우려를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시장에 독보적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내수 시장의 규모나 기술 경쟁력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한국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까지는 신흥시장국으로서의 이 어중간한 위치에서 따라잡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는 임금을 막 올려주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에 독이 된다는 또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것이죠?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네. 소득 증대 정책만 가지고서는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혁신을 해야 돼요.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혁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경기 후퇴기에 뭐 케인즈적인 이 유효 수요 창출 이제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네네네. 이런 케인즈 처방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소득 증대 정책 자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건 단기적인 정부의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것이지만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성장 전략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제학에서 성장의 원천은 소득이 아니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할 때 성장의 원천은 네. 기술 진보와 혁신 역량이에요. 그렇겠죠. 경제학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기술 혁신이나 네네. 혁신 역량이 키워지냐? 그건 투자를 해야 돼요. 소득을 늘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경제학에서는 투자가 성장의 원천이에요. 음. 투자를 해야 네. 사람 채용해서 뭐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혁신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음. 기술 진보를 한다라는 거지. 그 관점에서 보면 소득을 올려준다고 해서 네. 혁신이나 아니면은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관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한 문제 제기라는 생각은 들죠.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혁신 역량 그다음에 기술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를 어떻게 잘하게 할 건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문재인의 그 제이노믹스 중에서 성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혁신 성장이네. 혁신 성장밖에 없어요. 그 혁신 네. 성장만 성장론의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경제학적인 네. 관점에서. 그래서 일자리 주도 성장 전략 같은 경우는 소득 주도 성장의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동반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제 민주화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다 들어갈 텐데 그렇죠.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자본소득 간의 불평등을 좀 해소하는 이런 분배 정책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창조 경제, 혁신, 기술 혁신을 네네네. 얘기하는 뭐 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요것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성장론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좀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는 경제학 성장론의 ABC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론에도 나오죠. 경제학 원론에서 네. 얘기하는.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의 경제 성장은 기술 진보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을 막 투입을 해가지고 규모를 막 크게 하는 이런 양적 성장은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상 상태, steady state라고 불리거든요. 경제학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 이게 뭐 자본하고 노동을 계속 투입하면은 경제는 성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언젠가는 제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네. 이걸 벗어나게 하는 게 기술 진보를 통한 어. 생산성 향상에
성장이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 성장론이라 음. 이 관점에서 이제 소득 성장론은 사실 좀 이야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성장을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성장에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뭐 이런 복잡한 다른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성장률을 높여야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배 공정함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도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선진국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일 때가 있었을 텐데 기술 혁신 전 단계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저임금 체제로 쭉 갔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우리 사정이 이러니 우린 지금 임금을 높여주는 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뭐 어설픈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름 근거도 있지만 불충분한 비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조님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분배론이면 어떠냐, 설사 성장이 못 일어나면 어떠냐, 소득이 개선되고 복지가 늘어나는 것 자체로 좋은 것 아니냐, 뭐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격하게 동의를 네.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알파조님 본심은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소득 증가가 성장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솔직한 알파조님의 생각을 말해본다면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해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게 네. 어떻게 경제 성장에 그 독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 경제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요. 네네.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 네. 경제 성장의 목표일 테니까 그게 뭐 해가 되느냐 아니면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약간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그러니까 뭘로 측정을 할까? 예를 들어 성과를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률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뭘로 판단할까? 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폈을 때 이 정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하려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싸구려 일자리를 갖다가 정부가 막 돈을 예산을 팍 풀어가지고 뭐 팍 만들었어요. 그것도 네. 뭐 사실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왜 박근혜가 고용률 70% 올린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냥 싸구려 일자리 팍 정부가 돈 풀어갖고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음 정권 오면 다 없애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뭐 수시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 정책이 성공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네.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전체 국민 소득이 노동에서 얻어가는 소득과 자본이 가져가는 이윤 몫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네. 네. 이걸 이렇게 쭉 보니까 언제부턴가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노동이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점점 낮아지더라. 네. 네. 근데 뭐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음. 이거는 뭐 통계 수치로 모든 게 다 확인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그거는 맞는데 이게 정말 저성장의 원인인가?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진 게 떨어지는 저성장의 게 원인이냐? 저성장의 원인이냐라는 네, 그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성장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네. 문제가 지금 네. 네. 성장이 부족해서 네, 네. 발생한 문제이냐? 네. 네.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네. 원인이 성장률이 낮아서 어. 상대적으로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냐라는 굉장히 학문적인 질문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질문을 그거는 할 수가 다음 있겠네요. 시간에 하자고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의 원조가 2012년도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 성장론인데 뭐 네. 그거는 뭐 지난번 이렇다 방송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아마 64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예, 계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임금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신자유주의적인 이윤의 성장 체제가 이윤 주도의 경제 체제다. 자본의 이윤을 막 열심히 이렇게 키워주면 경제 성장을 잘해서 결국 노동도 득을 볼 거다. 뭐 이런 관점인데 그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득 불평등과 저성장 위기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하고 임금주도 경제체제를 만들어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세를 반절시킬 수 있다. 그게 마치 목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본소득 몫이 자본의 몫이 점점 늘어나고 노동의 소득 몫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분배 정책을 친노동적으로 하고 임금이 주도하도록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면 이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세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증가해서 저기 경제 성장률도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임금 주도 성장론자들의 주장처럼 노동소득 분배율하고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문제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이론적인 문제인데 네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동일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선진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의 역사적 추이를 이렇게 보면 산업화 단계에서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 경제 성장률, 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해요. 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때로는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또 높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미국의 경우는 50년대부터 한 60년대 초반까지만 딱 그런 현상들이 딱 나타나고 네. 이미 70년대 초반부터는 뚜렷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경제 성장률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완성된 후에는 왜 그러냐면 제조업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저성장도 나타나는 거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떨어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자체를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이 저성장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건 맞는데 네. 그게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지 노동소득을 네. 올리기 위한 노력을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네. 안 되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본과 노동 간 소득 배분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를 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소득 분배를 좀 높여보겠다라는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네. 그래서 네버. 친자본적인 분배 정책이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도 사실 의문의 여지는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저성장 원인이 바로 음. 거기에 있으니 네. 이걸 반전시키면 마치 성장을 제대로 하고 분배 문제도 네, 네, 해결될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음. 단순한 과제다, 쉬운 과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게 왜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네네. 노동소득 분배 하락에는 분배 정책 아무 상관이 없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먼저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은 기술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은 노동을 대체하는 자본재 투입이 늘어나죠. 네. 자본재 투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 진보가 필요하고 기술 네네. 진보를 위한 자본재 투자가 늘어나면 네, 네. 자동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럼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게다가 21세기 ICT 기술 혁명에 따라서 서비스업조차도 뭐냐면 자동화 추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될 지금. 때는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만 가지고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 생산 구조의 변화, 자본재 투입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성장 체제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상승 반전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한 기술 진보 때문에 자본재 투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노동 그 소득 분배율 하락뿐만 아니라
탈산업화 이제 이 문제 얘기를 했고 고용 관계도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고령화,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래서 임금 주도 성장 이론이든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이든 친노동 분배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과 노동소득 분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2주 전 이렇다 64회 때도 슈퍼바이저님께서 임금주도 성장론의 장래에 대해서 어둡게 그렇죠. 말씀을 어둡게 해주셨죠. 보셨죠. 네. 그래서 전망에 대한 우려는 비슷한데 논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차이가 같아요. 있습니다. 네. 네네. 슈퍼바이저님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역사적인 조건이나 물적 조건이 없다. 그리고 뭐 또한 지식, 자산, 생산이 늘어나는 현대 자본주의 추세는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를 더욱 불가능하게 한다는 각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공적 이전 소득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셨던 네, 그런 기억이 기본소득을 특별히 나거든요. 강조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알파조님은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은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뭐 약간 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근데 뭐 그러네요. 공통점도 많아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21세기 ICT 혁명, 네. 정보통신 혁명이 즉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죠. 네, 네.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에 확실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네. 요 점에서는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신자유 시대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건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프가 쭉 떨어지는데 네, 요게 저성장의 원인이냐 아니냐 요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이거하고 좀 무관하게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역사 상황이 우리 지금 놓여 있다. 기술 진보와 ICT 혁명으로 인해서 네, 이 점에서는 두 분의 생각 또는 저의 생각 또는 마돈의 네네.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윤주도 성장이 낡은 것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이걸 임금주도 성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음. 과연 이윤주도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윤주도 성장도 낡은 거라면 임금주도 성장도 낡은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두 분의 네네. 생각이 일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저하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미 그 이전부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탈산업화 경향, 네. 그 다음에 산업 구조에서 그다음에 제조업에서의 자동화 추세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부터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게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그 이전부터 이미 그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노동소득 분배 하락에는 다양한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임금주도 성장론이 물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기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막 아, 완전히 네. 붐이 황금기죠, 일어가지고 황금기. 그때 모델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우리가 한국이라고 불리는 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시행됐던 그 시기가 네. 실제로 이게 다 좋았던 시기인데 이 시대를 다시 부활하자라는 네. 주장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임금주도 성장론이나 소득주도 그렇죠. 성장론이.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윤주도 경제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그 역사를 그 이전의 시기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 모델은 특정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등장한 성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날의 변화된 정치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서 재가동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정희 체제가 아무리 좋다고 뭐 사람들이 그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못하죠. 해서 오늘 다시 그 그렇죠. 시대로 다시 그럼요. 돌아갈 네.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 그런- 체제가 오늘날 더 이상 네.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는 다시 낡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케인스 체제도 낡은 거는 그걸 마찬가지 우리 아니냐. 시대에 네. 가져다가 네. 쓰는 것이 뭐 쓸 수 거는 있냐, 뭐 못 이런 쓰죠. 거. 못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쓴다. 네. 근데 임금주도 성장이 이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과거에 실행했던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해본 거고. 못 해봤죠. 예.
그래서 못 해본 거니까 환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본 거니까 좀 네. 해보고 싶어지긴 하죠. 네네. 예, 다른 선생님보다 했던 건데 네, 한번 우리 해보면 못했으니까. 어떨까. 예. 뭐. 그런데 아직도 박정희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이 고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예. 그게 습이된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네. 특히 그런데 이제 그런 오판을 하고 또 그 위에서 자본 주도적인 또 이윤 주도적인 성장 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위험한 세력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암울하고 우울하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경제 분야에서의 태극기 세력이죠. 아, 예. 예. 태극기를 거리에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네. 경제 태극기도 있어요. 경제 예. 태극기도 있나요? 네. 그 학자들 사이에 있죠. 그렇죠. 네. 예. 한 국가가 이제 낮은 경제 발전 단계에 있으면 네. 진짜 얼마든지 고도 성장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지 중국 네.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2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이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중국도 최근에는 7%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6%대로 떨어졌죠. 네, 그 이제 중規모 성장으로 이제 단계로 접어든 거죠. 경제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국내 소득 수준은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당연히 네. 늘어나죠. 그 늘어난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경제가 일정한 발전 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라는 게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요새 시점에서 박정희 시절에는 고도 성장이 되고 뭐 잘 살게 되었고 이런 향수를 네네. 자극하면서 과거의 고도 성장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투자를 막 더 포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까 얘기한 임금 주도 성장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 잘못하면은 예. 외환위기 그 1997년도에 예. 외환위기나 네. 2000년대 초반에 신용카드 위기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경제 네. 성장률을 이제 정부가 끌어올리려고 과잉 하다 자본이죠. 과잉 보면 자본. 예. 이런 어마무시한 사태들이 막 저 일어나는 갑자기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저기 사장님이 제 카드로 와리깡 해가지고 아. 사기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가 요 시절이었어요. 네네. 신용카드 위기 사태 네.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MB가 네. 뭐 747 공약 내걸고 이제 막 네네. 그렇게 아, 했는데 위험한 네. 생각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이 예전처럼 막 5%대 성장하고 이런 시기는 이미 다 네. 지났다. 이제 네. 저성장 그때보단 낮은 네. 성장률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되는데 되죠. 그걸 못 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과잉된 반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오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오히려 그 악영향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총생산 대비 고정자본 투자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구나. 고정 이미. 자본 투자가 이미. 이미 높다고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정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에 음. 속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이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한 OECD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네. 자본 스톡이라 그러거든요. 그 동안에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자본재 자본 스톡. 예. 누적된 양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이 고정 자산에는 이제 설비 자산, 건설 자산, 지식산 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게 재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3.5배를 기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GDP의 3.5배. 네, 와. 그게 이제 주요 선진국의 평균인 3.5배와 동일하고 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다른 독일, 뭐 핀란드,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미국, 독일, 일본보다 세다. 일단 오. 자본 투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아직은 이미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고정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비중이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본 축적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기 때문에 네. 막 이거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막 더 투입해서 막 사대강하고 이런 거 안 해 네. 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막 마구잡이로 높아지진 않는다. 올라지진 않는다라는 그러시구나. 얘기고 이미 지식 생산물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이 많이 하고 늘었죠.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GDP 대비 18.3% 정도로 아.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1위예요. 뭐가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재작년 기준 GDP 4%로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요? 네. 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뭐 연구개발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호장대한 분야의 투자는 충분하니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무분별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의 원천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통계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고도 성장을 목표로 자본 투자를 더 높인다. 그러면 고도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환상은 진짜 완전히 이 기회에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경제의 태극기 세력 잊지 마세요. 예. 경제 태극기. 예. 좀 듣다 보니까
재작년이면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성장해야 이 경제 태극기 세력들을 만족시키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 투자병이 다 어디로 갔을까 또 이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건 또 왜일까요?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제이노믹스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쭉 알파조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예,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관한 알파조님의 생각을 깔끔하게 알파조님스럽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자기가 정리 안 하고 정리를 하라 그래 이제. 예. 아, 복잡합니다. 네, 네. 노력을 한번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은 음. 분배 전략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려 분배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제일 전 중요하죠.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지금 성장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스럽지만 무리가 있지만 그렇게 보장도 안 되고 무리는 음. 좀 있지만 네.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아하.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은 아.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러니까 네, 분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반드시 성장이냐? 네, 이건 네. 말할 수 없지만 네. 해결 안 하면 성장은 아예 기대도 기대할 하지 수 말라. 없다. 이건 예. 맞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솔직히 신자유적인 친자본적인 성장론이 음. 성장도 해결 못했고 분배도 해결 못한 그렇죠. 거 그 아닙니까? 자식들은 그랬죠. 맞아요. 아니 이명박 네. 같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박근혜 같이 정부 그러니까요. 재정을 엄청나게 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도 성장도 안 분배도 되고 못했죠. 분배도 다 그렇죠. 실패했잖아요. 네. 네. 그럼 역사적으로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지금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저성장은 아닐 것이다. 성장을 못해서 우리가 불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니, 따라서 오히려 성장을 너무 네. 해서 거기다 그동안 네. 아무리 네.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친자본주의적으로 이윤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성장도 못하고 네. 분배도 못했는데 네, 네. 지금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저성장이 아니니까 음.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성장률을 높여서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아직도 네.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그런 이제 얘기 그런 하는 얘기 사람 많이 하고 진짜 많아. 있잖아요. 짜증나. 예.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네. 지금 일본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지금 뭐 몇 분기 연속 지금 일본 경제가 몇 분기 연속 성장률을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정말 예. 없는데 돈 벌러 간다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본이 네. 지금 아주 그 경제가 흥이 났어요. 오래간만에. 네, 그리고 고용 시장도 당연히 호황을 맞고 있죠. 네. 그런데 2017년 5월 실업률이 3.1%로 아.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예요. 와. 일본 같은 그래요. 경우는. 아베노믹스가 일단 그 뭐 일단 고용 직부상으로는, 일단 예. 뭐 고용 지표상으로는 해결했어요. 뭐 네. 공식 실업률이 3.1%니까 음. 이제 그 완전 고용 달성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경기가 호황을 띠고 완전 고용도 달성했는데 음. 1인당 명목 임금 상승률이나 실질 임금 상승률 모두 0%예요. 거의 그러니까 임금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고용률만 고용만 높아지고 고용은 늘어나고 경기가 아, 좋아져서 네네네.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고 네네. 그다음에 고용도 늘어나고 있기는 음. 하는데 인플레도 발생도 안 하고요. 임금도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의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네. 성장을 하면 네. 당연히 이제 투자가 경제를 성장하는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면은 임금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공식이 이제는 현실에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분배 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제 여기에 그렇죠. 있다. 예. 기업은 고용만 늘린다고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다. 고용은 늘어나도 임금은 안 늘어나고 이 기업은 당연히 이윤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네네. 근데 뭐 임금은 안 오르고 인플레도 안 늘어나니 이제 그 분배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경우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근대니까요. 여기는. 네. 재벌 체제라는 게 있고 네. 거기에 기생하는 정치와 사회의 기득권 세력. 우리 이 삼성이 얼마 전에 장충기 문자 사태 아시죠? 맞습니다. 거기서 뭐 우리 그대로 아들이 다들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에 이번에 들어오는데 뭐 작년에 이 떨어졌어요. 옛날 무슨 네. 저기 국정원 원장이나 네. 뭐 장관들도 막 보내서 네. 뭐 이 성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드러났는데 네. 그래서 이 재벌 체제가 있고 여기에 기생하는 정치와 사회의 기득권 세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강고한 이익 동맹이 있어요. 한국에는 음. 선진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과 수준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네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네네.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재벌 체제 이익 동맹이 있다. 내부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그 여기에 모든 적폐와 불평등 문제가 여기에 다 이제 그렇죠, 총체적으로 그렇죠. 네. 집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그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이고 음흠. 최대의 최고의 난제죠. 난제죠. 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어려운 이재용 삼성 이재용 판결 음. 관련해서도 이게 이번에 어떻게 잘 또 제대로 된 형을 좀 살도록 해야 이것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지 않나 이런 항소에서 생각이 뭐 듭니다. 3년 집행유예 나오는 네. 게 뭐 거의 뭐 그때 기정사실처럼 우리 이렇다 만들어지고 방송할 때 있는데. 뭐라 그랬지? 357 체제라 그랬잖아요. 357 체제. 네. 그러니까요. 네. 참. 네. 5년 구형에 3년 선고에 7년 집행유예라 그랬나? 하여튼 아니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였죠. 예. 시나리오에 시나리오. 예, 시나리오. 3년에 3년에 5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하죠. 예, 맞아. 네. 사무체제였어. 예. 자, 제이노믹스를 해부한다를 주제로 알파조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또 다음에 또 2부, 3부로 이어질 뭔가 주제들이 못다한 오늘 얘기들이 좀 많은 예, 것 못다한 같아요. 이야기들이 네. 많아요. 성장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예, 들어요. 그것도 저 궁금해요. 아까 공부를 많이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도 네. 좀 한번 더 깊이 다뤄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네네. 또 복지 정책과 또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특별히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요. 음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어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다 66회 어떠셨나요? 저 좀 정신 없었죠. 네. 사나웠죠.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 들어야 될 네.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꼭 두 번 들으시고 알파조님 낭낭한 목소리를 두 번 들으시는데 네. 전혀 뭐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예, 오늘 이렇다 66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